예, 재무부동산과 통계 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자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척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봤고, 그다음에 자료의 구분, 뭐 자료의 유형,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자료의 출처,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구하느냐와 관련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강의안을 열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쪽이고요. 자료의 출처. 자료의 출처는 크게 나누어 봤을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존하는 자료, 그러니까 이미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구해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그런 자료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통계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얻는 자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자료도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특정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이게 이제 현존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기업의 내부 자료, 정보 제공업체의 수집 자료, 그다음에 협회 및 전문 기관의 자료, 그리고 웹사이트,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 더 볼 수 있네요. 5가지네요. 정부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자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기업의 내부 자료 같으면 일반 기업들은 뭐 종업원, 고객, 경영 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여라든지 휴가일수, 근무 경력, 뭐 이런 종업원 정보 있을 수 있고요. 매출액, 재반 비용, 재고 수준, 생산량 등의 경영 및 재무 관련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성별, 선호도 등 고객 자료도 이제 기업 내부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일반 기업의 내부 자료, 이것도 이제 현존하는 자료 중에 제일 처음에 이제 소개해드린 자료인데, 이 경우 같으면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연구자들에게 이런 내부 자료를 제공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상장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다라고 하면 재무 관련된 자료를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무 관련된 자료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제공업체에서 수집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전문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 기업들은 많은 양의 유용하고 또 중요한 경영, 경제 관련 자료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으면 뭐 우리 많이 들어본 게 블룸버그, 그다음에 다우존스 앤 컴퍼니, 뭐 AC 닐슨 앤 인포메이션 리소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뭐 부동산 114라든지 뭐 그다음에 지금 뭐 부동산 뱅크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 제공 업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 업체가 수집한 자료를 기업이나 투자자 또는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런 자료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지출이 꽤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정보 제공업체가 수집하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걸 쉽게 이용하지는 못한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회 및 전문기관의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협회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도 자료를 구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한국감정평가협회, 지금 감정평가사협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 뭐 공적평가, 사적평가, 즉 부동산 평가와 관련된 감정평가 전례 자료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전례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례 자료가, 그러니까 전에 평가를 했던 자료가 전부 다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우리 학교 입학관리처 같으면 입학생들의 뭐 신상 정보, 성적, 뭐 이런 것들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협회 및 전문기관의 자료, 이것은 자격을 갖춘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다 그래가지고 쉽게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에도 이제 자료가 많이 나와 있기도 한데요. 요즘에 뭐 인터넷은 자료와 통계 정보의 중요한 출처로
계속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웹사이트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웹사이트에서 기업의 일반적인 정보, 매출액, 종업원 수, 생산량, 상품의 상세 정보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구할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거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생산하는데 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쉽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긴 한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 또 다른 기업, 같은 산업군에 있지만 또 다른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량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가 이제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기관도 중요한 정보의 출처, 자료의 출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고용, 물가, 사회복지, 환경, 부동산, 교통, 재정, 국제경제, 교육, 문화 이런 분야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또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들이 수집하고 가공한 자료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요즘엔 앱으로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요 국내 통계 자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먼저 기업별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자료인 거죠. 기업의 재무자료.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T에서 이제 그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 그 다음에 뭐 업종별 재무제표나 경영분석 비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무부, 일본의 대장성, 독일 연방은행 이런 데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중소기업 경영분석 비율도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정부 정책도 정부 부처별로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경제 및 금융 통계인데요. 경제 통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통계청에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예를 들어 표라든지 데이터를 갖다 조금은 가공을 해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는 곳이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ECOS 라고 하는 데서 이제 ECOS BOK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중요한 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래서 코시스 KOSIS.kr 여기서 이제 거의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적어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하고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이 정도는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다음에 재무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재무제표를 많이 이제 보셔야 될 테니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T 여기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금융 및 산업 분석을 해주는 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웹사이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계 동향 자료를 제공해주는 협회죠 주로. 그래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이런 데서 이제 그 업계 동향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또 우리가 이제 재무 자료 이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데가 한국거래소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와 관련된 것도 한국금융투자협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하고 관련된 거는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요. 시리얼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온나라 포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리얼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한국 토지주택공사하고 이제 해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또 국토교통통계 누리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이 쓰는 게 이 한국부동산원에 예전에 한국감정원이었죠.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 R1이라고 하는 거 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의 이제 KB부동산 리브온이라고 하는 여기서도 이제 몇몇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 전공을 하고 싶다,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리얼이나 R1 이런 쪽을 갖다가 조금 미리 봐두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어떤 통계 자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받아보는 것도 다운로드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현존하는 자료 이외에도 자, 현존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그 자료가 현존한다. 기존에 나와 있다.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냐? 많지 않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통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일반적으로 통계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여기서 이제 통계 조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실험조사, 관측조사로 구분이 됩니다. 관측조사는 실험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실험조사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실험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보다는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 주로 이제 많이 활용하는 그런 통계조사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변수를 먼저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관심 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약회사에서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신약을 개발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관심 변수가 이제 혈압이죠. 그리고 신약이 그 혈압에 미치는 효과,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효과,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한번 측정을 해봐야죠. 연구를 해봐야죠. 분석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표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룹을 갖다가 표본으로 선택을 하고 서로 다른 복용량을 복용케 하는. 그래서 어떤 표본 집단은 좀 많이 복용하도록 하고 어떤 표본 집단은 조금 적게 복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표본 집단을 아예 복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대조 집단, 뭐 대조군,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약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이 실험조사이다. 그리고 공학, 뭐 그다음에 자연과학, 뭐 약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많이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내는 조사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관측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실험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관심 변수를 관리할 수 없는, 관심 변수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을 때 그때 활용하는 방법이 관측조사 또는 비실험조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제가 계속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그렇고 온라인 강의 처음 강의 계획 설명드릴 때도 그렇고 설문조사 우리는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관측조사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조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는 설문 문항을 갖다 일단 만들고요. 그래서 설문지를 구축을 해가지고 설문지를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응답자들한테 응답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통계조사 방법도 크게 실험조사, 관측조사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 그 안에도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를 획득하고 그다음에 통계 분석을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될 게 먼저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구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현존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현존하는 출처에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통계 조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사회과학, 우리가 하고 있는 학문 분야에서는 주로 이제 설문조사라고 하는 관측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땐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비용을 갖다가 확실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하고 통계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또 보다 나은 의사결정의 정보를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보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얻는 효과,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경제학 전공자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합리적인 선택은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득과 손실을 비교해 가지고 이득이 더 많으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요. 이득이 더 적으면
이득이 손실보다 더 적으면 그때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료에 수집되는 시간, 이거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해요. 그다음에 자료 수집과 관련된 비용, 이것도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요거 하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실이 되는 거죠. 내 수중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의사결정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얻는 효과, 이게 이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가지고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뭐 이 정도면 좋겠네 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자료 수집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요. 자료 수집과 관련돼서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 주로 한다라고 하긴 했지만 설문 문항을 잘못 이해하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조사 결과를 조사자가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저기 막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주로 이제 기록을 하죠. 근데 그때 잘못 기록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수집과 관련된 오류가 여러 가지, 여러 경로에서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항상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의 정확성을 갖다 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치, 그러니까 이상치, 극단치, 뭐 특이값,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다른 것하고 좀 다른,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관측치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놈을 갖다가 이상치, 아웃라이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 해가지고 뭐 제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걔는 분석할 때 좀 제한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오류를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감안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자료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오류를 완벽하게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갖다가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서러운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하는 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서론 부분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 통계학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통계와 통계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 뭐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거는 그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대상, 또는 뭐 조사하려고 하는 대상, 뭐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 대상, 뭐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자료를 수집할 때는 관심이 있는 모든 관측치,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관측치를 우리가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할까? 아니면 그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일부만 추출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할까? 뭐 이런 걸 갖다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할까? 또는 그 중에 일부인 표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할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집단과 표본이 뭐야? 뭐 이런 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관측체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다 더 바람직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죠.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집단이 굉장히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집단이 굉장히 큰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모집단 전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모집단에 대한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모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표본이라고 하는 거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집단을 또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한 모집단, 무한 모집단,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구성하는 관측치들이 한정되어 있으면 유한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무한 모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바구니에다가 검은 돌 10개, 뭐 그다음에 어떤 바구니에 검은 돌 10개, 뭐 그다음에 흰 돌 10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전체를 갖다가 조사한다라고 해봤자 뭐 돌이 20개밖에 없으니까 20개 조사하는 건 쉽지 않겠죠. 정말 쉽겠죠. 그러니까 20개가 모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측지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 모집단이죠. 자, 그런데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검은 돌 10개, 흰 돌 10개가 바구니에 있어요. 그중에 하나씩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좀 그렇다. 다른 예 들어보자고요. 자, 1서부터 45까지 쓰여 있는 그 공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로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1서부터 45까지 쓰여져 있는 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을 갖다가 뽑아내면은 나머지 44개만 그 속에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뽑아내면은 43개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이 경우 같으면은 뭐 기껏 뽑아내봤자 45개 뽑아내면은 끝나버리니까 유한 모집단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을 하나 꺼내가지고 봤더니 1이에요. 이놈을 다시 집어넣고 또 꺼내는 거예요. 그럼 또 1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이 경우 같으면 뭐예요? 45개의 공밖에 없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하나씩 뽑아낸다라고 했을 때 무한정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한 모집단에 준하게 무한 모집단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유한하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무한 모집단에 가깝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실험 또는 조사를 갖다 반복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 실험 같은 경우에는 무한 모집단의 성격에 가깝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표본입니다. 그래서 표본. 아까 모집단은 영어로 popul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population 인구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전체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표본은 샘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 모집단 중에 일부 관측치를 표본으로 추출을 해내요. 그러면 뭐라 할까요? 표본 추출. 요건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샘플링이라고 하는 게 음악에서도 이제 또 나오기도 하죠. 네, 여기 우리 통계학에서 샘플링 그러면 표본 추출, 뭐 표본 추출 방법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표본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추출한 일부 관측치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본 분석은 모집단 전체를 분석할 때보다 당연히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적게 소요되겠죠. 모집단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그 토지 단위가 필지죠. 우리나라 전국의 필지가 지금 한 10년 전만 해도 한 30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3천만 필지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자, 그런데 그 3천만 필지에 대해서 몽땅 다 조사한다. 전수조사 또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죠. 이거 시간도 뭐 무진장 많이 들고 비용도 무진장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조사합니다. 뭐 조사가 아니라 그 토지 소유자들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걸 만약에 3천만 필지를 전부 다 조사한다 그러면은
그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 뭐 예를 들어 한 50만 필지만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50만 필지 조사하는 게 3천만 필지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요. 시간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표준지라고 해가지고 표준지라는 표본을 끄집어내가지고 표준지의 뭐 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조사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놈을 갖다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표준지 평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표본 분석은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적게 소요된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표본을 추출하는데 이 표본을 이러한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고르게 대표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면 정확도가 가장 높을 것 같은데요. 근데 모집단 전체, 모집단 굉장히 많은데 아까 뭐 예를 들어 3천만 필지이다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조사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겠죠. 여러 명을 가지고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조사자에 따라 가지고 생각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뭐 척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사자가 조금 깜빡해가지고 잘못 기입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오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때는요. 표본은 그것보다는 적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오류가 적어지고 그러면 정확도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그라미가 3개 있고요. 네모가 3개 있고 세모가 3개 있는 바구니가 있어요. 안에 보이질 않아요. 자, 그러면은 그 중에 표본을 추출하는데, 자, 표본을 추출할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동그라미 3개만 표본을 추출이 됐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추리가 가능할까요? 속이 보이지 않는 바구니 속에 동그라미들만 있겠네. 어쩌다 네모하고 세모도 조금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동그라미가 대부분일 거야. 라고 추리할 수 있죠. 이거는 표본을 추출하긴 했지만, 모집단의 특성을 고르게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한 것은 아니죠. 근데 동그라미 하나, 네모 하나, 세모 하나를 갖다가 표본을 추출했다라고 하면 표본 봤더니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뭐 골고루 섞여 있네. 그러면은 모집단도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적절하게 섞여 있을 거야라고 추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모집단의 특성을 굉장히 잘 추리하고 모집단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모집단의 특성을 고르게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다 보면은 동그라미가 3분의 1, 네모가 3분의 1, 세모가 3분의 1인데 동그라미도 되게 많고 네모도 되게 많고 세모도 되게 많아요. 그럼 이거 잘못 기입을 한다든지 또는 잘못 본다든지 하면은 그때는 이제 동그라미가 가장 많고 네모는 뭐 중간쯤, 세모는 조금 적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도 면에서 보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모집단의 특성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동그라미만 3개 추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모집단에 대해서 미지의 모집단에 대해서 잘못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또 따르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볼 게 이제 모수와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수와 통계량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할 수 있는데요. 자,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기술해 놓은 수치를 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집단과 관련된 수치, 모집단의 특성과 관련된 수치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이걸 영어로는 패러미터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모집단에 대해서 추론을 해요.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모집단에 대해서 정말 추론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의미냐면은 모집단의 특성이 어떤지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수치를 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라고 불러주고요.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이라고 불러주고 모집단의 표준편차, 모표준편차, 모집단의 비율도 있을 수 있죠. 모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평균은 그리스 문자 뮤로다가 이제 주로 표현을 하고요. 얘가 뮤예요. 그 다음에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모표준편차는 표준편차가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모표준편차는 그냥 시그마. 모비율은 스몰 p.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통계량, EBS 통계량은 조금 달라요.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기술해 놓은 수치, 통계량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특성을 기술해 놓은 수치를 통계량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통계량, 즉 다시 말해서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 표준 편차, 표본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통계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표본의 평균은 X바라고 표기를 하고요. 또는 바 X라고 표기를 하고요. 표본 분산은 스몰 s 제곱, s 제곱,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s, 표본 비율은 P바 또는 바 P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기호로 씁니다. 자, 보시면은 평균이어도 모집단의 평균은 뮤, 그 다음에 표본의 평균은 바 X로다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그것도 우리나라 또는 우리 수업 시간만의 약속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뮤 그러면은 통계학에서는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의미한다. S제곱은 표본의 분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요. 기억하셔서 나중에 혹시 제가 뮤라고 쓰면 찰떡같이 모집단의 평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재무부동산과 통계 2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죠. 자,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